물 한 방울조차 스며들지 않던 땅. 그곳에 배추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탄자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의 농업 기술 하나가 굶주리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우고 절망에 빠졌던 청년에게 마을을 바꾸는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실패,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걸 딛고 일어난 한 청년의 이야기. 과연 무엇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동부, 탄자니아 북부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나쿰바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마라고 합니다. 지도를 펴면 한참을 찾아야 보일 만큼 외진 이 마을엔 고속도로도 병원도 전기도 부족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게 세상의 시작이자 끝처럼 느껴지는 소중한 고향이에요.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이 마을의 땅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강은 점점 물줄기를 잃었고 저희 집 근처에 있던 작은 노는 갈라진 진흙덩이로 변해갔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심어주셨던 고구마를 캐며 뛰놀던 그 흙냄새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 흙이 무겁고 절망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저는 매일 아침 마을 근처 밭으로 나갔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부러진 괭이 하나와 희망이라는 말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새순이 자라다 말고 시들어버리기 일쑤였어요. 마을 어르신들조차 고개를 저으셨죠. 이 땅은 이제 죽었어. 아버지 때까진 괜찮았는데 이제는 뭐 기후도 다 변했으니 별 수 있나. 누군가는 나이를 먹고 누군가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손을 놓기 시작했고 저 역시 점점 마음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왜 우리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무력하기만 할까? 밤이면 별이 유난히 선명한 이곳에서 저는 기대보다 불안이 더 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무렵 지방관공서에서 농업기술 연수생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대상은 가난한 농가 청년이었고 연수 장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거긴 휴대폰 만드는 나라 아냐? 농업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배우는 거지 무슨 한국이야.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심장은 2배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뻤다기보단 뭔가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한국 갑니다. 농사 배우러요.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어느새 굳은 손등을 쓸어주시며 잘 갔다 오렴, 조마야. 땅은 정직한 거니까 너도 그럴 거야. 하고 말씀하셨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세상은 제가 알던 갈라진 흙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저는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국의 충청북도 괴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기온은 나쿰바보다 훨씬 낮았지만 공기엔 뭔가 다른 결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논과 밭은 정갈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박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키는 작고 등은 굽었지만 눈빛이 깊은 70대 한국 노농부였습니다. 처음엔 말씀이 거의 없으셔서 저는 긴장한 채 삽질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밭 정리하던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사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요. 땅이랑 같이 살아야지. 그 말이 저는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 말이 뭐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박 선생님은 비닐 멀칭, 고랑 배수, 작물 간격 유지, 유기 퇴비 만들기, 그리고 한국의 농민들이 일구어낸 새마을 정신이라는 것도 직접 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흙을 뒤집고 저녁엔 온몸이 뻐근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지금껏 농사를 짓는다는 게 고통이자 생존의 몸부림이었다면 한국에서 배운 농업은 공존과 기다림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박 선생님의 한마디. 땅도 생명이여. 너한테 말 걸고 있어. 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함께 연수를 받은 다른 나라 친구들이 귀국 준비를 할 무렵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이걸 해보고 싶어요. 우리 마을에도 이 희망을 심고 싶습니다. 그 말을 우연히 들은 한 한국의 NGO 관계자와 함께 연수를 받던 청년 농부 수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볼까? 너희 마을엔 뭐가 필요할까?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수가 아니라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고 같이 가주겠다고 약속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겠다고 한 친구들과 우리 마을에 희망을 심기 위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공기였습니다. 탄자니아의 고향 공기는 따뜻하고 건조했지만 한국의 공기는 한기가 섞인 듯 쨍했습니다. 낯선 도시의 소음, 규칙적으로 멈췄다 출발하는 차량들, 말이 서로 겹치지 않게 질서 있게 흐르는 거리.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낯설고도 신기한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연수원 침대에 누우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맞나? 창문 너머로 불빛이 가득한 거리를 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자 설렘, 그리고 책임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충청북도 괴산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더 들어가야 닿을 수 있는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이야말로 제가 진짜로 배우게 될 삶의 학교였습니다. 저를 맞아준 분은 박 선생님이셨습니다. 나이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고무장화를 신은 채로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와 계셨습니다. 처음 배웠을 땐 다소 무뚝뚝하고 말씀이 적으셔서 긴장했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따뜻한 생명이 살아있었어요. 이 친구가 탄자니아에서 온 친구라면서? 그분이 저를 처음 고고하신 말이었습니다. 말투는 거칠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인사드리자 그분은 짧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는 말보다는 손이 먼저요. 일단 장화 신어.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또 다른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아직 햇살이 산 너머에 숨어 있을 시간에 우리는 이미 밭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건 낡은 괭이와 작은 삽 하나뿐이었고 땅은 어쩌면 낙훈바보다 더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위에는 정성스레 그어진 고랑, 비닐로 덮인 멀칭, 질서 있는 작물들, 그리고 박 선생님의 굽은 등어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밭 가장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을 때 박 선생님이 흙덩이 하나를 집어 제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흙이야. 만져봐. 촉촉하지? 냄새도 맡아봐. 흙은 말이지 내 마음처럼 거짓말을 안 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흙을 다룬다는 건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생명을 기르는 일이고 그 생명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일이라는 걸요. 연수 일정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밭을 일구고 밤에는 선생님 댁에 함께 들어가 간단한 한국 음식을 배웠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고추장. 처음엔 낯설고 매웠지만 나중에는 박 선생님이 잘 먹네 하고 웃을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분은 가끔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도 가난했던 시절, 논바닥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나라를 살리겠다며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던 그 시절 이야기들요. 그때는 다들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해냈어. 왜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거든. 농사는 그런 거요. 매번 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엔 이기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 안 놓는 사람.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연수원 노트북으로 새마을운동이라는 단어를 검색했고 그 사진들 속에서 한국인들의 치열하고 끈질긴 생존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그 결심이 운명을 바꾸는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귀국을 3일 앞둔 어느 날, 저는 연수원 뒷마당에서 멍하니 밭을 바라보다 박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저 돌아가서 해보려고요. 우리 마을에 이걸 심고 싶어요. 이 흙의 온기를. 박 선생님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농부여. 그 자리에 있었던 또 한 사람, 한국 청년 농부 수연 씨는 그 말을 듣고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짜로 해볼 거야? 네. 제 마을에도 희망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나도 같이 가자. 어차피 나는 여기보다 거기가 더 재미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길이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연 씨는 저보다 5살 정도 많았지만 한국의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농업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NGO에서 파견 온 관계자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마 씨의 마을에 가서 함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그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격해서가 아니라 이 순간이 너무도 무거워서 그리고 너무도 소중해서 그 무게를 견디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귀국길, 저는 박 선생님께 작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 마을에도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나는 이제 다 늙었어. 그 대신 편지를 써줄게. 필요할 때 꺼내서 읽어.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 편지는 아직도 제 베개 아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남긴 가장 따뜻한 유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탄자니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구름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초록빛 땅을 보며 제 마음속엔 묵직한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보여줘야 한다. 말이 아니라 손으로. 귀국하자마자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마르고 거칠어진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으시며 이젠 진짜 어른이 되어 돌아왔구나, 조마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괴산에서 함께했던 수연 형을 포함해 한국에서 출발한 협력팀. NGO 소속 아시아 푸드 솔루션의 농업 지원 전문가들이 제 고향 나쿤바 마을로 도착한 겁니다. 처음 마을 입구에 들어설 때 사람들의 시선은 무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 또 뭐 하러 왔대? 전기도 안 들어오는 마을에 농사를 가르치겠다고? 낮은 목소리들이 골목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본다면, 함께 흙을 만져본다면 분명 마음이 열릴 거라고요. 작업은 마을 바깥에 있는 버려진 밭 한쪽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있고 몇 년간 손길이 닿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NGO팀의 오지연 팀장님은 마을 촌장님과 대화를 나눈 뒤 말없이 장갑을 끼고 괭이를 들었습니다. 설득보다 먼저 삽을 들어야 할 것 같네요. 팀장님의 그 한마디가 시작의 신호 같았습니다. 수연 형은 청년 몇 명을 모아 고랑을 정리했고 저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작은 퇴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이튿날 문제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마른 흙은 갈라졌고 아래는 모래층이 많아 수분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현장을 지켜보던 김도영 박사님이 주변 흙을 채취하더니 작은 현장 키트를 꺼내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여긴 유기물이 부족하고 보습력도 떨어져요. 한국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해선 안 돼요. 그는 저희에게 토양 개량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건초와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혼합 퇴비 제조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연 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조마, 괜찮아. 우린 여기 맞게 바꾸면 돼. 그게 진짜 농부지.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단 조정하고 줄이고 현지 방식과 섞어가며 나쿤바에 맞는 농법을 하나하나 만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최지혜 간호사님은 마을 어른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작은 위생 교육 시간을 열었습니다. 손 씻는 법, 우물물을 끓여 먹는 방법, 작물에 농약 대신 마늘이나 생강즙을 활용하는 천연 방제 방법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밭에서 얻은 작물도 먹는 사람 건강이 지켜져야 의미가 있어요. 그녀의 말은 마을 여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며칠 뒤 아이들의 손톱이 깨끗해지고 물을 받아놓은 항아리에 뚜껑이 덮여 있는 작은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작은 싹이 올라왔을 때 저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랑 한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어둔 배추 모종에서 연두색 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흙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구나, 이 땅이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그 순간 오지연 팀장님이 조용히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씨앗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조마 씨,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한국에선 새마을 정신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에 저는 박 선생님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씨앗은 심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거다. 한국에서 받은 그 가르침이 지금 이곳 나쿤바에서 천천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이 밭 옆 평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처음엔 또 그러다 말 줄 알았어. 근데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는 땅을 매일 파더라. 그게 보기 좋더구나.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마을 청년들도 손에 호미를 들었고 아이들은 퇴비를 퍼날랐습니다. 김도영 박사님은 작물 혼합 재배 기법을 설명하며 자원작물을 심었고 최 간호사님은 텃밭 옆에 아이들을 위한 위생 물탱크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수연 형은 매일 새벽마다 저보다 먼저 밭에 나와 물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한국 같지 않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가 더 멋진 거려. 저녁이면 우리는 흙 묻은 손을 씻고 마을 공터에 모여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처음 수연 형이 김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 진짜 김치야. 저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짜고 시큼하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 속엔 괴산의 흙내음, 박 선생님의 손, 연수원 방에서 처음 꾼 꿈, 그리고 이 밭의 땀방울이 모두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연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맛 고향은 아니지만 진심이 느껴져요. 해가 바뀐 듯한 새벽 공기 속에서 저는 수연 형과 함께 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곳 나쿤바의 흙은 여전히 낯설고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안에 숨은 작은 움직임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심은 작물들 중 일부는 초록빛을 띠며 올라오고 있었고 밭 언저리에 심어둔 콩과 바질은 예상보다 빠르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뒤집는 손이 하루하루 익숙해지자 마을 아이들과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레 구경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직접 손에 호미를 쥐고 땀을 흘리며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밭의 표정이 바뀌자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조롱과 의심은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멀리서 와서 저걸 얼마나 한다고, 저 땅은 예전부터 안 되던 땅이야. 그거 몇 주 파본다고 뭐가 나겠어. 그런 목소리들이 동네 어귀에서 들릴 때면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흙을 보면 다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하루라도 손길이 닿으면 어김없이 그 대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김도영 박사님은 토질 상태에 따라 밭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마다 토종작물과 한국의 혼합재배 기법을 섞는 방식을 시도해 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배추만으로는 실패 위험이 큽니다. 초기에 콩이나 고구마 같은 작물을 같이 심어주면 흙의 질소 순환도 좋아지고 잡초도 줄어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 형과 함께 밭의 구조를 바꿔 나갔습니다. 언덕진 곳엔 배수가 잘 되도록 고랑을 깊게 파고
낮은 곳엔 물 빠짐을 유도할 수 있도록 비닐 멀칭을 했습니다. 처음엔 현지 방식과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도 받았지만 며칠 뒤 비닐 아래에서 촉촉한 흙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확인한 뒤엔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 청년 중 하나였던 루카스는 매일 새벽이면 밭으로 가장 먼저 나와 고랑을 정비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방법을 익혔고 수연 형이 알려주는 농업 기술도 금방 따라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저는 이 일이 단지 나만의 도전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바꾸려는 건 땅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고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최지혜 간호사님은 공동 퇴비장 옆에 간이 손 씻기 시설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지붕엔 빗물 저장통이 달려 있었고 손을 대면 물이 떨어지는 간단한 구조였지만 아이들에겐 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물을 받으면 손을 씻고 들어오자. 이젠 밭에서 그냥 과일 주워 먹지 말자. 어느새 아이들이 먼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며 저는 이 작은 변화들이 이 마을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심은 밭 한가운데서 배추가 활짝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말라 비틀어질 줄만 알았던 땅에서 연두빛 잎이 하나둘씩 올라오더니 이젠 밭 전체가 초록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밭 한가운데서 한참을 앉아 있었고 수연 형이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흙이야, 조마야. 너도 이제 알겠지?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봐라, 된다니까. 사람이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마을 어르신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못마땅해 하던 그분이 이제는 평상에 앉아 밭을 지켜보며 말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지연 팀장님은 그날 저녁 작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할 일은 수확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운영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마을 청년들과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수연 형은 도면을 그려가며 농사 계획표를 설명했고 김 박사님은 경해충 예방법을 간단한 그림으로 만든 교재로 풀어주었습니다. 최 간호사님은 수확 후 보관과 위생관리까지 포함된 작업장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저는 매일 일기를 쓰듯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흙이 무겁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햇살보다 먼저 밭을 덮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이곳에 희망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저는 밭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고요한 새벽이었고 저 멀리서 수연 형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찍이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리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 혼자가 아니다. 이 밭도 이 마을도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흙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땅이 먼저 응답했고 이제 사람의 마음이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마을 전체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밭 한가운데서 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게,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함께 걷는 이 여정에게. 배추밭이 온통 초록으로 물들어가던 그날들,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마다 땅을 밟을 때마다 뿌리 아래서 살아있는 숨결이 느껴졌고 아이들은 밭에 오자마자 이파리 사이를 누비며 뛰어다녔습니다. 루카스는 어느새 수연 형처럼 어깨에 괭이를 걸고 다니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마을 어르신들도 이제는 밭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며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며칠만 더 지나면 첫 수확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클수록 불안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로우면 그 다음은 어김없이 흔들림이 찾아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밭에 나가려던 저는 마을 청년 한 명이 급히 뛰어오는 걸 봤습니다. 조마, 큰일 났어. 배추가 말라가고 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밭으로 달려가 보니 한쪽 밭이 축 늘어진 잎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탱탱하던 이파리가 말라 있었고 밭의 흙은 가루처럼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물을 줬는데도 증발이 너무 빨랐고 멀칭 비닐이 덮이지 않은 가장자리 밭부터 손실이 시작됐습니다. 김도영 박사님이 흙을 만져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가뭄이 예상보다 빨리 온 겁니다. 공기 중 습도도 급격히 떨어졌어요. 단비가 오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질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뜨겁고 마른 바람만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엔 잎사귀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늬와 얼룩, 벌레가 갉아먹은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고 이미 반쯤 자란 배추 하나가 속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경해충 발생 징후라고 말했고 즉시 주변에 나무잎을 태운 연기 방제와 생강, 마늘즙 혼합액을 살포했지만 피해는 점점 커졌습니다. 수연형은 늦은 밤까지 직접 병든 잎을 잘라내고 루카스는 퇴비장을 다시 정비하며 작물 회복을 위해 흙에 미생물 희석액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였어. 그래, 잠깐 희망 줬다가 더 큰 실망만 주는 거지 뭐. 한국 사람들은 돌아가면 그만이잖아. 우리는 여기 남아야 하니까. 그 말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아팠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혼자 밭에 나갔습니다. 아직 별빛이 남아있는 시간, 흙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박 선생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던 구절, 그러나 오늘은 다르게 다가오는 말. 실패도 농사의 일부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다. 그 말 앞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흙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오래, 더 깊이 기다려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회관 앞에서 조용히 모인 저희 팀은 다시 계획을 짰습니다. 오지연 팀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수하면 이 프로젝트는 실험으로 끝나요. 하지만 우리가 버티면 다음 계절엔 이 밭이 다른 이름을 갖게 될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전환의 땅이요. 최지혜 간호사님은 아이들 위생 상태 점검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하루 밭에 오던 걸 멈췄다는 건 마음이 다쳤다는 거예요. 회복은 작물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배수로를 정비하고 물탱크 하나를 구입해 밭 가장자리에 설치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빗물을 저장하는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아이들과 함께 농업 교육 대신 식물 일기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배추가 조금 웃었다. 흙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런 아이들의 짧은 문장이 마치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 형은 말했습니다. 조마야, 우리는 지금 심는 거야. 밭이 아니라 마음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 번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운 한낮에도 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병든 밭은 반을 갈아엎고 새로운 퇴비를 다시 뿌렸고 유기농법이 아니라면 잡아내기 어려운 해충은 손으로 직접 잡아가며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밭에 찾아오고 어르신들이 다시 평상에 앉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작은 변화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땅은 조금씩 숨을 돌렸고 배추는 다시 한두 줄기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속도는 느렸지만 그만큼 단단했습니다. 누구도 이제 쉽게 조롱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말없이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연 형이 배추 한 포기를 뽑아 제 앞에 들고 왔습니다. 통통하게 속이 찬, 잎은 결이 곱고 물이 흐르듯 맺힌 배추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손으로 그 배추를 조심스레 안았습니다. 그 무게가 어찌나 묵직한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마치 이 마을에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다시 해냈어요. 이젠 진짜로. 그 배추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의 감촉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잎은 두껍고 부드러웠고 바람을 막아내듯 단단하게 감싸져 있었으며 그 속엔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가 흘린 땀과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들었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배추다. 진짜 배추다. 평생 이 땅에 살면서도 배추가 이만큼 자란 걸 처음 봤다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마치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수확한 배추 몇 포기를 씻어 마을 공터에서 조촐한 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수연 형이 장갑을 끼고 김치 양념을 꺼냈고 마을 어머니들이 흥미롭다는 듯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이걸 이렇게 속을 넣어? 고춧가루랑 마늘 냄새가 아주 톡 쏘네. 함께 버무리고 함께 웃고 함께 맛보는 그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과 한국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날 처음 진짜 김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습니다. 단순한 채소의 변신이 아니라 기다림과 정성, 그리고 함께 버무려야만 완성되는 공동체의 음식이라는 걸요. 오지연 팀장님은 그날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기는 게 있어야 합니다. 단지 농사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 체계를요. 모두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김도영 박사님은 이번 작황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설명했습니다. 처음 시도했던 단일 작물은 실패했지만 혼합재배와 공동 노동시간제 덕분에 생산성과 지속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방식은 단기 수확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식량 자립 기반이 될 수 있어요. 그 설명에 촌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걸 우리 방식으로 만들어야겠어. 배워야지. 늦지 않았어.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오랫동안 말라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마을을, 그리고 공동체를 조금은 바꾸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한국에서 박 선생님이 보내주신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직접 쓰신 한글 편지와 함께 수연 형이 번역한 메시지가 함께 동봉돼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고 마을 광장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글을 읽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아니, 너희가 함께 해낸 거지. 흙은 그저 자리를 내줄 뿐이야. 거기에 무엇을 심고 어떻게 돌보느냐는 결국 사람의 몫이란다. 너는 그걸 보여줬구나. 참 고맙다, 조마야. 내가 젊었을 때도 이렇게 기쁜 농사는 없었단다. 글을 다 읽고 나니 수연 형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누군가에게 선생이야. 그 말이 조금은 무거웠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의 편지를 다시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거기엔 흙보다 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수확을 축하하는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조그만 배추를 하나씩 들고 서로 자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만든 김치와 함께 고구마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최지혜 간호사님은 간이 보건소 옆에서 아이들의 키와 체중을 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마 씨, 아이들이 확실히 건강해졌어요.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기 시작하면서 면역력이 확실히 올라갔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밭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추 사이를 누비고 청년들이 호미를 들고 웃으며 논의하는 모습,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평상에 앉아 김치 담그는 방법을 두고 토론하는 풍경.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 만난 공동체라는 단어의 실체였습니다. 괴산에서 보았던 마을 사람들처럼 이곳 사람들도 이제 자기 손으로 미래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연 형과 나무 아래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 이제 나 이 마을이 한국처럼 느껴져요. 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거야. 우리가 간 데가 한국이 아니라 한국이 여기로 온 거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듯 씨앗은 심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믿음이 만들어낸 열매를 함께 맛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 마을의 아이들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계절, 다음 해, 그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질 푸른 기적이었습니다. 푸른 배추밭에서 수확을 마친 며칠 뒤, 우리는 마을 회관 앞마당에 임시 장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단순히 배추 나눔 행사 정도로 생각했지만 수확량이 예상보다 많았고 몇몇 인근 마을에서 우리 소식을 듣고 찾아오겠다는 연락도 받으면서 본격적인 장터 준비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장터 준비는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배추를 깨끗이 씻는 팀, 상자를 접는 팀, 판매할 수 있도록 단을 짜는 팀까지 역할이 나뉘자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손글씨로 가격표를 만들었습니다. 신선한 배추 한 포기 500실링. 아이들이 키운 무공의 채소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팻말들을 들고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뛰어다녔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자연스레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이 마을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희망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마을이 이제는 스스로 웃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터가 열리는 날, 저는 수확한 배추 중 가장 크고 속이 꽉 찬 것들을 한데 모아 테이블 한가운데에 세워두었습니다. 김도영 박사님은 이 지역에 맞는 보관 방법을 지도하면서 배추를 일정 온도에 놓아두면 김장 전까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고, 마을 여성들은 배추를 절이는 소금물 비율과 김치 보관 용기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장터를 찾기 시작했고, 인근 마을에서 온 주민들과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추가 진짜 여기서 난 거라고요? 이 마을 예전에 흙도 못 만지게 말랐던데 아니었어?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동시에 흥미로워했습니다. 수연 형은 옆에서 배추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냥 흙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함께한 흙이에요. 그래서 맛있어요. 장터에선 배추뿐 아니라 루카스가 재배한 고구마도 함께 팔렸고 최지혜 간호사님이 아이들과 만든 허브 차 시음 코너도 인기였습니다. 작지만 이 장터는 우리가 만들어낸 첫 번째 경제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터 한켠에서 김치 시식 코너가 열렸습니다. 며칠 전 함께 담가뒀던 김치를 수연 형이 직접 썰어 접시에 담았고 한국에서 가져온 쌀로 지은 밥과 함께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레 한 입 먹고는 맵지만 맛있어요 라며 눈을 반짝였고 어르신들은 이거 자극적인데 입에 착착 붙네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김치 접시를 들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반찬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마음이에요. 이 땅도 사람도 기다려주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담긴 음식이에요. 그 말을 듣고 오지연 팀장님이 제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조마 씨, 이제 이 마을의 중심이 당신이에요. 여기는 더 이상 우리가 이끄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도하는 마을이에요. 저는 그 말에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저도 느껴요. 이젠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장터 수익 일부는 마을 운영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고 남은 배추는 공동 저장소에 보관한 뒤 김장용으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으로 손에 쥔 작은 돈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자립에 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앞으로 어떤 작물을 더 심을지 토론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김치를 도시락에 싸서 학교에 가져가겠다고 자랑했습니다. 한편 루카스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조마, 나도 언젠가 괴산에 가보고 싶어. 박 선생님 뵙고 싶어. 그분 덕분에 내 인생도 이렇게 바뀌었는걸.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땐 너도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돼 있을 거야. 해질 무렵 장터는 서서히 정리되었고 마을은 평소보다 더 긴 여운 속에 저물어갔습니다. 불빛 아래에 놓인 배추 상자 하나하나가 금덩이처럼 보였고 사람들이 남긴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판 건 배추였지만 진짜로 나눈 건 희망이었다.
이 마을이 처음으로 스스로 만든 희망.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이곳에서 숨 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밭으로 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이제 조마는 우리 마을 사람이야. 한국 사람 아니야. 우리 사람이야. 그 말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박 선생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신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터 이후 마을의 시간은 이전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마을 청년들이 먼저 밭에 나와 관계 장치를 점검했고,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녁 해가 지기 전까지 이파리 사이를 누비며 놀았습니다. 밭은 점점 정돈되어 갔고, 더 이상 외부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나쿤바 협동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여느 시골 마을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저와 우리 팀에게는 그 밭 하나하나가 기적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땅이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안 된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주말엔 고구마 캐자, 다음엔 허브도 키워보자, 김장철엔 손님을 초대하자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갔습니다. 수연 형은 그 즈음부터 천천히 마을 사람들 곁에서 한 걸음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조마 내가 중심이야. 우리는 보여줬고 이제는 너희가 이어가야지.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새벽이면 밭에 나와 함께 물을 주고 도구들을 손보며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지연 팀장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조마 씨, 이젠 우리가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팀원들도 각자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또 다른 마을로 가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해져 있었던 이름들, 김도영 박사님, 최지혜 간호사님, 오지연 팀장님, 그리고 수연 형. 그들이 곧 떠난다는 생각이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절대 이걸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긴 이제 시작이에요. 팀장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조마 씨가 있으니까. 며칠 후 수연 형이 마을 학교에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농업 교재를 만들어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쓰던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작물이 자라는 과정, 잡초와 해충, 알아보기, 토양이 숨쉬는 시간 같은 제목의 간단한 내용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 교재는 그냥 수업 자료가 아니라 조마 내가 전할 이야기야. 지금의 이 밭은 배운 걸 나누고 이어가는 과정이란 걸 아이들도 알아야 하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고마운지 형에게 말로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수연 형은 마지막 밤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마을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누는 마을이에요. 조마와 여러분은 이곳을 바꿨고 앞으로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겁니다. 모두가 박수를 보냈고 아이들은 형의 손을 놓지 않으려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수연 형과 NGO 팀은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와 배웅했고 저는 조용히 형의 짐을 받아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형, 한국처럼 만들겠다고 했던 말 이제 진심이에요. 이 마을을 한국보다 더 멋지게 만들 거예요. 형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마, 이제 너는 한국이야. 그리고 버스가 떠났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했고 밭에서는 물이 흘렀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그날 제 마음속에선 어떤 다짐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마을을 이끌어가야 한다. 내가 믿고 기다렸던 그 흙처럼 나도 누군가의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 며칠 뒤 저는 협동농장 한쪽에 작은 간판을 세웠습니다. 한탄자니아 협동농장. 그 글씨는 수연 형이 남겨준 마지막 필체였고
아이들과 함께 나무판을 칠하고 글씨를 새겼습니다. 이 밭은 더 이상 조마의 밭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밭이었고 두 나라가 함께 일군 공동의 약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여전히 이곳에 모여 흙을 만졌고 청년들은 다음 계절 작물을 준비하며 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이룬 건 단지 한 해의 농사나 성공적인 시범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신뢰, 기다림이 낳은 희망, 기술보다 먼저 전해진 마음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게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땅은 그저 자리를 내줄 뿐이야. 거기에 무엇을 심고 어떻게 돌보느냐는 결국 사람의 몫이지. 저는 그 말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나라의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이 밭 하나를 넘어서 마을 전체를,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술이 아닌 믿음을 가르쳐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줬고, 함께 간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몸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제가 이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배추 수확으로 들떴던 그날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의 밭은 이제 단순한 재배 공간이 아니라 배움의 장이 되었고, 나쿤바 협동농장이라는 이름은 인근 마을에도 알려져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씨앗을 얻기 위해, 누군가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정말 그 땅이 살아났다는 게 사실이냐며 놀란 얼굴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방문자들이 쑥스러웠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그렇게 찾아간 사람이었고 그들이 제게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그 문을 열 차례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작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희망은 자란다. 박 선생님께서 주신 편지와 저희 마을의 변화 과정을 담은 수기, 배추 재배법, 한국에서 배운 멀칭과 고랑 관리, 유기퇴비 만들기, 물 절약형 관계 방법까지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엮어낸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한 내용이었습니다. 디자인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표지는 루카스가 밭에 서 있는 제 모습을 크레용으로 그려줬고, 안에는 아이들이 찍은 밭 사진과 함께 짧은 글귀들을 넣었습니다. 기다림은 열매를 맺어요. 땅도 사람도 말이 통할 때 살아나요. 저는 그 책자를 인근 학교와 마을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조마가 쓴 거야? 한국에서 배운 걸 우리가 보게 될 줄이야. 나도 우리 마을에 이런 밭을 만들고 싶어. 그 반응 속에서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협동농장 옆에 있는 마을 창고 한편을 개조해 박선생 농업 교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교육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벽에는 박 선생님 사진이 걸려 있고 아래엔 그분의 말씀이 적힌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농사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다. 땅이랑 같이 살아야지. 저는 이 교실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 청년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명 남짓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머리에 흰머리가 섞인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제가 칠판에 그리는 그림을 따라 필기를 했습니다. 이건 비닐 멀칭이에요. 물을 잡고 잡초를 막아줘요. 한국에서 처음 보고 놀랐었죠. 그런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제가 놀랐던 그대로 그 감정과 이해를 그대로 전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은 김도영 박사님이 보내주신 교육 영상도 상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마 씨의 친구이자 선생이었던 김도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땅에도 생명이 자라나고 있단 걸 기억하세요. 화면 속 박사님의 음성에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집중하는 모습은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영상이 끝나고 마을 소년 하나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형, 나도 한국 가서 배우고 싶어. 조마 형처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땐 더 멋진 선생님이 돼 있을 거야.
저는 더 이상 외국에서 배운 지식으로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은 제가 나눠야 할 도구가 되었고 함께 고민할 씨앗이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선 이건 우리 땅에 안 맞아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마을에선 이건 우리 방식이랑 비슷하네 하며 반가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반응이 소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곳에 맞춰 조정하고 받아들이고 대화하는 일이야말로 진짜 협력이라는 걸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박선생 농업 교실에서는 정답을 가르치기보다 함께 질문을 만들고 함께 흙을 만졌습니다. 그해 가을 협동농장에서는 두 번째 배추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마을 사람들 스스로 작물 스케줄을 짜고 병해충 방지 대책도 세웠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서 조언만 할 뿐 운영은 마을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수확을 기념해 열렸던 김치 축제에는 무려 5개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김치 시식 행사에는 줄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김치통을 하나 열어 국자 대신 손수 배추 한 잎을 떼어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왔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자란 음식입니다. 우리의 것, 여러분의 것이죠. 그리고 밤 박 선생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 글씨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 바랬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조마야, 내가 나눌수록 흙은 깊어진단다. 너의 길은 이제 누군가의 뿌리가 되어줄 거야. 저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다시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교실 칠판에 새 문장을 썼습니다. 희망은 기다림에서 자라고 나눔에서 번진다. 오늘 아침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괭이를 들고 발 아래는 보드라운 흙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 하늘은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배추잎 사이로 살짝 피어난 이슬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다지고 파종 도구를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맞아요? 응, 아주 잘했어. 씨앗은 너무 깊이 묻지 말고 흙을 살짝 덮어주면 돼. 저는 무릎을 꿇고 땅을 쓰다듬으며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 흙이 우리를 먹여주고 웃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고맙다는 마음으로 심자. 알겠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땅을 바라봤고 그 작은 시선 속엔 분명한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조용히 웃으며 밭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얘들아, 우리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이 밭에서 배추가 나오고 아이들이 그걸 가르친다니 말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 모든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한때 아무것도 잘하지 않던 이 땅 위에서 지금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사람들이 밥상 위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농업이 있었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한국이 남겨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박 선생님의 편지를 품에 넣고 다닙니다. 그 글귀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다잡아지고 땅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지난 1년 내내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연수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고 마을은 더 이상 기다림에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라는 곳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 간판엔 여전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탄자니아 협동농장.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뿌리라고요. 땅 위에 남겨진 흔적은 금방 사라질지 몰라도 마음에 남겨진 뿌리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제게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방법이 아니라 정신을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도 밭에 나와 흙을 만지고 아이들과 웃으며 씨앗을 심는 그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씨앗 하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기술이 아닌 믿음을 가르쳐줬습니다. 혼자가 아니란 걸, 포기하지 않는 법을, 그리고 함께 간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를요. 이젠 제가 그 믿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이 흙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마을의 내일을 심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저희 땅에 뿌리를 남기고 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클릭이 또 하나의 희망이 됩니다.